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현재 카카오에서 10불불을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즈형 카카오톡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김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10불불 개발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절반 분들은 못 보셨으니까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녹화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10불불 OOP와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부제로는 밸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즉 값중심의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10불불과 이제 OOP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OOP가 왜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이 OOP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VOP, 밸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값중심의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거와 이머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리허설을 해봤는데 대략 25분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을 때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불불 처음 공부하실 때 하실까요? 네, 그래서 10불불 우리 처음 공부할 때 보면은 대체로 이제 10불불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거의 OOP를 배운다는 것 자체와 거의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10불불을 배울 때 배우는 것이 뭐 클래스, 상속, 버추얼 키워드 거의 이렇게 OOP 특성을 배우는 것 자체가 거의 10불불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를 하게 될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레임워크나 패턴을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들 역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OOP 기반이었어요. 뭐 많이 윈도우에서 사용되고 있는 MFC라던가 Qt, COM, MVVM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OOP를 기반으로 한 패턴이나 라이브러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패턴을 계속해서 쓰고 이제 셀프 강화가 되고 점점 OOP에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0불불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 OOP 이외의 패턴이나 라이브러리를 떠올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OOP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익숙하지만 마냥 쉽기만 한 방법은 아니죠. 이제 10불불 언어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패러다임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OOP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OOP 특징에는 뭐 캡슐화, 상속, 다양성, 추상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OOP 특징들이 좀 유리한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이제 GUI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이 특히나 OOP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젯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위젯의 좌표, 색깔, 상태 이런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동작하기 위한 뭐 클릭했을 때, 이동했을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비헤이비어, 즉 이런 상태값과 비헤이비어를 하나로 이제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UI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추상화라든가 혹은 뭐 캡슐화 같은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라이브러리 개발에 이제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OOP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개발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이제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 이제 OOP 특성으로 캡슐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캡슐화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이제 잘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복잡한 코드를 감춘다는 것은 즉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복잡한 이런 캡슐화된 코드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이 복잡한 코드를 만드는 개발자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캡슐화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유지보수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상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개발을 배울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커플링을 멀리하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상속은 사실 가장 강력한 커플링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상속을 사용할 때 상속을 한 단계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상속을 받고 다시 또 상속을 받고 하는 식으로 여러 단계의 상속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상속 단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중간 단계의 객체들에서 이 역할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 단계의 객체들이 이제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좀 복잡한 구현 상태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미국에서 열리는 C++ 컨퍼런스죠. 이제 2019년 CPPcon에서 존 켈리라는 분이 이 OOP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이 상속 단계가 프로그램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먼저 이거는 잘못된 상속의 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는 이제 무브라는 가상함수를 정의를 했죠. 그럼 이제 애니멀을 상속받는 조류 클래스와 포유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Cbird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그리고 Cmemory라는 클래스를 또한 상속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memory라는 클래스를 처음 만들 때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익숙한 포유류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걸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날아다니는 포유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박쥐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이 처음에 의도한 디자인이 아닌 뭔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요구사항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박쥐라는 날아다니는 동물을 위한 포유류를 위한 클래스로 C Flying Mamma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당연히 포유류니까 다시 또 C 메모리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메모리 뭔가 움직이는 상태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 날아다니는 상태, 걷는 상태에 대해서 중간에 C 메모리라는 클래스에서 분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은 다행인데, 혹시나 나중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 말고 다른 상태가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간 단계의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고, 또한 움직이는 방식이 추가될 때마다 중간 단계 클래스에서 분기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또한 OOP 추상화 역시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죠. 자, 특히나 이 추상화라는 것은 이제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일해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어도 떠오르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개발할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당연한 거는 없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추상화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처음에 다른 사람이 말했던 구조를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뭐 컨텍스트 같은 저는 예를 들고 싶은데요. 컨텍스트란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때에 따라서 모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잘 지으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저는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아마 누구나 이제 매니저라는 클래스로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때려박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OOP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상속을 쓰다 보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분기가 생기고요, 싱글턴이 생기고 매니저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누가 만들어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모델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OOP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OOP를 개발을 하면은 오브젝트를 하나만 만들지는 않죠. 이제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로 그 쉐어드 포인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어도브에서 치프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시는 그 션 페런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쉐어드 PTR은 무척 좋아요. 전역 변수만큼이나 좋아요. 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오브젝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생기고 이것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엮임이 생기고 결국 꼬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를 고쳤을 때 다른 곳에서 의도하지 변화가 생기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 일부분만을 보고 그 코드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로컬 리즈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드 일부분만을 보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걸 이제 논 로컬 리즈닝이 발생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코드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코드만을 보고 이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OOP를 잘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s A 관계일 때만, 이제 서브 타입일 때만 상속을 사용해라. 그다음에 non ref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로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현 상속을 하지 말란 얘기죠. 인터페이스 상속만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거 그리고 이제 상속보다는 이제 컴포지션을 써라. 이제 이런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C++ 언어 자체에서도 이런 또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뭐 const, final, override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이제 OOP, 이제 C++를 사용할 때 좀 더 좋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값 중심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값이 무엇인가, 오브젝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값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값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42, 뭐 int, long, 뭐 C++의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들이 이제 값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포인트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C 포인트는 XY 좌표만 갖고 있는 그런 단순한 어떤 스테이트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와 반면에 저기 밸류가 있고, 밸류의 가장 맞은편에 있는 것은 오브젝트. 여기는 제가 오브젝트라고 썼는데 사실은 레퍼런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퍼런스, 즉 밸류의 반대편에 있는 레퍼런스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C++를 사용해서 OOP를 할 때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객체들을 말합니다. 뭐 C, 위젯, 커넥션 매니저, 뭐 굉장히 자주 듣는 대표적인 그런 클래스 이름들이죠. 자,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레퍼런스 혹은 오브젝트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값 중심으로 이 값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immutable, 이거는 불변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값을 가지고 값의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값을 바꾸고 싶다면은 기존 값을 항상 컨스트 위주로 개발을 하고,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새로운 값을 할당해서 써.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어 펑션. 자, 우리가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만들었을 때 메소드에 같은 값을 넘겨서 호출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값이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메소드가 멤버 베리어블을 참고하고 있다면 그거는 같은 값을 입력해도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클래스의 메소드가 아니라 순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순수 함수의 경우에는, 즉 입력된 값만으로 계산을 하는 순수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같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를 가지고 순수 함수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수 위주로 개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코드가 펑셔널 코드와 좀 유사해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정반대에 있는 레퍼런스 기반의 개발 방식은 정반대인 거예요. 즉 OOP 같은 방식인 거죠. 뮤터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멤버 메소드를 호출해서 내부 멤버를 바꾼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OOP를 사용할 때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코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 외에 또 차이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밸류와 레퍼런스의 차이점들, 이제 앞서서 말했던 뭐 불변성이라든가 동작 방식의 차이, 뭐 푸어 펑션인 위주냐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함수 위주냐, 이런 거 말고도 또 식별성의 차이도 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인트와 인트가 주어졌을 때 비교하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클래스 레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또한 카피 동작 방식. 자,
보통 밸류의 경우에는 딥카피 방식으로 동작을 하죠. 이제 밸류 전체가 복사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레퍼런스로 동작하는 코드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얕은 카피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듯이 이 값 중심의 개발이라는 것은 레퍼런스나 오브젝트를 사용하기보다는 가급적 값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메소드로 그런 멤버를 바꾸는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이뮤터블 밸류 타입,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컨스트 값 어떤 밸류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어떤 클래스의 내부 멤버를 바꾸는 그런 코드보다는 가급적 이제 푸어 버추얼 함수, 그러니까 순수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값들을 변경시키는 코드,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급적 이제 상속을 피하고 컴포지션을 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값 위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스테이트와 비헤이비어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모델을 작성하면은 이 모델은 값만을 가지고 있고 이 뭔가 모델을 바꾸는 메소드는 알고리즘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 레퍼런스의 예는 자, 벡터를 레퍼런스로 받아가지고 인트를 거기다가 추가를 하고 있죠. 레퍼런스 방식의 개발 방식이고요. 자, 아래에 있는 코드는 이제 값 중심의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컨스트로 벡터를 받아가지고 자, 근데 그 벡터를 통째로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벡터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벡터에다 값을 넣고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C++를 좀 하신 분이라면은 저런 비효율적인 코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오리엔티드 방식이 적용된 코드로서는 자, 이와 같은 코드, 즉 우리가 어떤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스트링을 어떤 문자열을 추가해서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이 기존의 방식이라고 일반적인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뮤터블 방식에서는 자, 우리가 헬로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헬로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 근데 헬로라는 문자열에다가 월드를 덧붙였을 때 헬로라는 기존의 클래스는 이뮤터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고 새로 덧붙여진 어떤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 예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왼쪽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오더라는 그런 이제 객체를 넘겨받아 가지고 이 레퍼런스로 받은 다음에 이 오더 안에 있는 멤버 변수를 참고를 해서 이제 이 멤버의 메소드로 호출해 가지고 값을 변경하고 이 오브젝트 이 오더를 다시 이제 다른 함수에 넘기는 이런 방식이 이제 기존의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밸류 오리엔티드 방식에서는 자, 중간에 있는 함수에서는 자, 오더를 컨스트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로 받은 오더를 계산하는 함수로 호출해서 이렇게 나온 값으로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즉 이제 컨스트 위주로 값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멤버 함수를 호출하기보다는 이제 순수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죠. 자, 사실 std 옵셔널이나 std 베리언트를 사용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밸류 오리엔티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왼쪽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링을 받아서 파싱을 하는데 이때 이 결과값은 사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임플리시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에 std 옵셔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받은 옵셔널은 우리가 밸류 타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를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옵셔널서는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이런 상태를 갖고 있죠. 값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는 상태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 값 중심의 개발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 순수함수를 써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함수 위주로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코드의 테스트가 쉬워질 거고 디버깅이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또한 코드의 일부분만을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 로컬 리즈닝 이제 부분이 좋아질 거예요. 또한 값들이 레퍼런스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값으로 카피돼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동시성 문제 역시도 많은 부분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C++에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들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밸류 오리엔티드 원칙으로 만들어진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std sort나 find나 transform 같은 이런 지네릭 알고리즘 역시도 사실은 밸류와 알고리즘이 구분되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이터레이터 역시도 우리는 밸류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상대값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이터레이터로 분리해서 쓰잖아요. 또한 앞서서 제가 C++ 옵셔널 예를 들었는데, 옵셔널 말고도 베리언트 역시도 값 중심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 같은 예를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죠. 쉐입이라는 어떤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서클이나 렉탱글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쉐입을 공통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도 베리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쉐입이라는 베리언트로 만들어서 쓰면은 우리는 상속을 하지 않고도 이런 다양성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값 중심의 개발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름은 라거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만든 사람은 후안페 볼리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이제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 즉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른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태를 모델로서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모델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의 액션이 있어야만 모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모델은 화면에게 전달돼서 화면은 바뀐 값을 렌더링만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액션으로부터 모델이 바뀌고, 바뀐 모델이 뷰로 전달이 되고, 뷰는 화면을 갱신하고, 바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흐르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특히나 이 구조는 사실 이 라이브러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C++를 위한 리덕스다라고 아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덕스 구조처럼 이것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어나 리듀서나 액션이나 이펙트 같은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상태를 모델로서 따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액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제 이 모델을 바꾸는 알고리즘은 리듀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모델과 분리해서 리듀서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통해서만 리듀서를 호출하고 결국 이 리듀서에 의해서 프로그램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능으로 바로 이 모델의 변경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콜백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즉 모델이 바뀌었을 때 콜백을 받아서 그 콜백에서는 화면을 갱신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예제 코드를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카운터 예제인데요. 자, 모델에 value라는 값 하나만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value를 카운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액션을 몇 개를 정의를 했어요. increment 액션, decrement 액션, reset 액션, 이런 액션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를 만들었고요. 스토어는 모델을 보관하고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을 변경하는 리듀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인크리먼트 액션을 취하면은 모델의 값을 증가해. 디크리먼트라는 액션을 사용자가 호출하면은 값을 감소시켜. 리셋을 요청하면은 값을 리셋을 시켜라는 식으로 모델을 바꾸는 리듀서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그 동작을 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디스패치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watch란 함수를 통해서 모델의 변경을 감지하는 콜백을 등록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모델이 바뀌면은 콜백이 호출되고, 그러면 그 콜백에서는 이렇게 그에 적절한 화면 갱신을 해주는 코드를 실행하면 되겠죠. 네,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는 액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션은 리듀서를 호출하고, 리듀서는 모델을 바꾸고, 바뀐 모델은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거에는 재밌는 컨셉이 있는데 바로 커서와 렌즈라는 그런 또 재밌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모델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커다란 모델을 매번 전달해서 주고받거나 모델 전체를 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주어진 모델에서 아주 작은 어떤 그런 프로퍼티만을 내가 보고 있다가 콜백을 받고 화면을 갱신하고 싶다, 그런 코드를 짜고 싶다면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모델이 있으면은 모델의 일부분만을 줌을 해서 바로 커서라는 부분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서는 큰 모델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바뀌었을 때만 콜백을 호출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특정한 이제 하우스가 있고 하우스에 여러 방이 있는데 특정한 방의 어떤 변경 상태만 감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특정한 방이 바뀌었을 때만 화면을 갱신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밸류 시멘티스라는 것은 이 값중심의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퓨어 버추얼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이 모델이 복사될 때마다 이제 항상 모델의 카피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어떤 컨테이너나 벡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뭔가 엘리먼트의 일부분만을 바꿨는데 그것을 기존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꾼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이렇게 값중심의 개발의 컨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비효율적인 코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상황을 위한 좀 특별한 데이터 구조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머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머도 동일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도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메소드가 컨스트, 즉 컨테이너를 바꾸는 메소드는 컨스트이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 값도 유지가 되고 바꾼 값을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됐냐? 바로 내부적으로 레딕스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큰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그 컨테이너를 적절한 노드로 여러 가지의 노드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그 주어진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인덱스 역시 이제 적절한 비트로 나눠 가지고 마치 OS에서 메모리 이제 가상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를 찾아가듯이 페이징을 하듯이 적절한 노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값이 바뀌었을 때 특정한 노드에 있는 값만 카피 온 라이트 방식처럼 이제 노드만 복사해서 해당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컨테이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내부적으로 값이 바뀌지 않은 노드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모든 노드들을 변경 사항들에 대한 노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diff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노드에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엘리먼트에 바뀌었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라고와 이머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들 때 이머에 있는 맵이나 셋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스토어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콜백이 호출되었을 때 자, 이 커다란 셋에서 어떤 값이 바뀌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바뀐 값만 화면에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이 값중심의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OOP 방식을 개발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이제 한번 이 값중심의 개발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이제 락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OOP와 값중심 개발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머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함께 쓰게 되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값중심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